네, 고성호 칼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서도 성조기를 흔들며 찰리 커크를 추모했다고 하는 발언을 찰리 커크 추모 대회에서 그것도 연설 말미에 아주 강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고성호 TV 유튜브를 보진 않을 테니까 그러면 한국 정치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입니다. 어제 미국 시간으로는 21일 그저께고 어제 고 찰리 커크 추모식 한 10만 명이 모여서 추모를 했습니다. 워싱턴 타임스는 이 추모 대회를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뉴욕 타임스입니다. 뉴욕 타임스는 미국 정부와 복음주의 기독교 예배가 하나로 엮인 이렇게 웅장한 규모의 행사는 처음이다. 트럼프 시대의 보수적 기독교가 공화당 정치와 얼마나 밀접하게 융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절정의 행사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근데 뉴욕타임스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보도할 정도로 어제 찰리 커크 추모식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추모사를 합니다. 추모사를 하는 그 마지막 부분에 한국 서울에서 국민이 모여서 성조기를 흔들며 우리는 찰리 커크를 지지한다고 외쳤다라고 하는 대목이 들어갑니다. 어제 추모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찰리 커크를 미국의 자유를 위한 순교자라고 불렀습니다. 순교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이제 관세 협상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관세에 도전하는 자들은 미국을 증오하는 자들이거나 수년간 우리에게 그런 짓을 해왔던 자들이다. 대가를 치를 것이다. 지금 이재명이가 이 무슨 택도 없는 소리를 지금 하고 뉴욕을 날아갔는데 그게 이 관세 협상 미국 시키는 대로 했으면 나 탄핵당했을 거야. 무제한 수합 없이는 절대 안 해. 바로 그 이재명이 관세에 도전하는 자 아닙니까? 를 미국을 증오하는 자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면서 찰리 커크는 마음속에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극단화된 냉혈한 괴물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장 밝은 빛 중에 하나를 잃었다. 찰리 커크, 찰리의 삶이 주는 교훈은 선한 마음, 의로운 목적, 긍정적 정신, 싸우고 또 싸우려는 의지를 가진 한 사람이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면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싸워야 한다. 그것이 우리나라를, 미국을 구하는 길이다. 미국 대통령이 투쟁 하는 겁니다. 파이트 하는 겁니다. 누구랑 어느 세력이랑 파이트 할 것이냐? 극단적 좌파들과 파이트 하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나는 적을 증오한다. 그들을 참을 수 없다. 폭력은 대부분 좌파로부터 나오고 급진 세력과 언론 동맹, 가짜 뉴스 미디어들이 찰리 커크를 침묵시키려고 했다. 급진 좌파 미치광이가 적이다. 찰리 커크 사례는 한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미국 전체에 대한 끔찍한 공격이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파이트 하면서 누구를 향해서 싸울 거냐? 좌파 급진 세력과 좌파 언론 동맹과 좌파 가짜 뉴스 미디어와 싸우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찰리 커크는 그들에 의해서 암살당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선언했어요. 미국의 법무부는 조직적 폭력 자금을 지원하고
정치적 폭력을 자행하는 급진 좌파 광신도들의 네트워크를 수사 중이다. 커크의 암살을 병적으로 찬성하고 병적으로 변명하고 심지어 병적으로 환호했던 논평과 인플루언스들이 있다고 내가 들었다. 그 사실이 어떤 형태로든 입증되고 조치될 것이다. 찰리 커크 추모식에서 트럼프의 발언은 아주 강력한 극좌파 폭력주의자들과의 투쟁 선언입니다. 이 연설 말미에 한국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말미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찰리 커크의 유산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자유시민들에게 어떤 감동을 줬는지 봤다. 한국, 서울에서는 군중이 모여 송조기를 흔들며 우리는 찰리 커크를 지지한다고 소리쳤다. 그리고 그에 대한 기억은 베를린, 바르샤바, 빈, 시드니, 마드리드, 런던, 텔아비브 그리고 전 세계에서 길어졌다. 그러니까 전 세계 자유국가의 주요 도시들을 거론하는데 그 맨 앞에 한국, 서울이 가장 강조돼서 얘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자유파 시민들의 집회와 행진에서 나온 찰리 커크 추모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는 기대할 수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전 세계 자유주의 시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파가 강력한 국제연대를 구축해서 이재명 종북 주사파 개딸 권력들과 김정은 시진핑 세력과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수 있는 근거가 구축되고 있다. 그것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성국 칼럼 어제 있었던 찰리 커크 추모 대회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의 추모사 그 마지막 부분 한국 서울에서 성조기를 흔들며 찰리 커크를 추모했다고 하는 그 대목이 갖는 그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는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여당, 종북 주사파 저것들의 폭주를 막을 수만 있다면 몇 번이라도 장외에 나가서 장애투쟁을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국회 장애투쟁에 이어서 동대구역 장애투쟁을 성공적으로 잘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 한동훈 똘마니들인 것 같아요. 주로 또 이준석 것들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뭐 장애투쟁이 효과가 있니 없니 뭐 택도 아닌 소리들을 해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딱 정리한 겁니다. 좌파 것들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라면 앞으로도 계속 장애투쟁 하겠다. 몇 번이라도 장애투쟁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날조된 음성 파일로 대법원장을 몰아내려고 하고 내란 특별재판부를 몰아치고 있고 검찰청을 폐지하려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이 몰락해 가고 있는데 이게 우려스럽냐? 아니면 그걸 알리러 장외에 가는 것이 걱정되는 거냐 도대체. 장애투쟁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자꾸 뭐 있다고 보도가 되는데 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묻고 싶다. 이런 좌파들의 폭주가 우려스럽냐 아니면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장외에 나간 우리가 우려스럽냐. 누가 진짜 더 우려스러운 거냐. 근데 사실은 저는 이 족보 언론들이 정하는 이런 우려라고 하는 이 얘기들이요 이거 다 실체가 없는 그냥 족보 언론들이 만들어낸 그런 허상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는 장외 투쟁을 통해 대법원장을 축출하고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사법질서를 파기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려고 하는
저 좌파 것들의 사법 파괴 정도는 우리가 막아내야 되지 않냐. 또 통일교와 이 국민의힘의 유착 의혹을 제기를 지금 좌파 것들이 계속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장동혁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특정 종교를 악마화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사실 이 특정 종교를 악용해서 악마화해서 이 정치적인 공격 소재로 삼는 것은 문재인 때 팬데믹 때 신천지를 이미 그렇게 이용해 먹은 적이 있어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신천지의 여러 가지 주장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지만 어쨌든 신천지라고 실체가 있잖아요. 이걸 문재인이하고 이재명이가 그때 얼마나 여러 번 두들겨 패면서 이용을 해 먹었습니까. 또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얼마나 두들겨 패면서 이것들을 정치적으로 악용을 해 댔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통일교를 딱 그런 식으로 지금 정치적 소재, 공격 소재로 악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통일교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종교적 입장과는 차원을 달리해서 정치적 공방의 문제로 이걸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특정 종교를 악마화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이 김정은이를 신봉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종교도 인정하지 않는 북한처럼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독재로 가는 7단계 중에 이미 5단계를 지나 6단계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저 자료 있죠. 오늘 저 서강대에서 그때 저 정치학자 그 터키 그거 좀 띄워보세요. 지금 여기 장동혁 대표가 얘기한 독재로 가는 7단계 중에 이미 5단계를 지나 6단계로 가고 있다. 이 부분이 바로 됐어요. 테멜 쿠란이라는 그 터키의 그 정치학자가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테멜 쿠란이라는 그 터키의 정치학자가 그 민주주의 제도가 독재로 가는데 이게 어느 날 하룻밤 사이에 그냥 확 독재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서 독재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서. 그러면서 첫 단계는 그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민주주의의 작은 장치들과 용어들이 오용되고 그러면서 점차 그 독재로 가는 그 폭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아까 띄웠던 그거 좀 띄워보세요. 네, 됐습니다. 이 터키의 학자이고 저널리스트인 에체 테밀쿠란이라는 여성인데요. 이 사람이 민주주의가 독재로 가는 그 7가지 단계가 있다. 그런데 지금 그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거 우리는 독재로 가는 7단계 중에 이미 5단계나 6단계로 가고 있다. 가는 거는 바로 그 테밀쿠란의 7단계의 마지막 단계쯤에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미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에체 테밀쿠란의 이 태제는 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공유하고 있는 태제인데요. 오늘 오후 2시부터 서강대 남도구 기념사업회에서 그 이재명 100일에 대한 그 평가 심포지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치 파트를 그 김영준 교수가 발표를 하고 여러 패널과 함께 저도 토론자로 참석하게 돼 있는데요. 그 토론회 오늘 2시부터 있을 그 토론회에서의 핵심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민주주의가 독재로 전락하는 이 테밀쿠란의 7가지 단계와 관련된 고민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과연 어디쯤 가 있느냐.
이 문제를 둘러싼 토론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하여튼 바로 그 부분 우리가 독재로 가는 7단계 중에서 이미 5단계를 지나 6단계로 가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이재명과의 회동 이후에 뭐 또 만나자 그러고 이제 뭐 당연히 의례적으로 얘기하고 헤어졌을 텐데 다시 만날 거냐 기자가 물어보자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양키 고 홈을 외치는 그런 사람하고 지금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냐. 아주 단호하게 만날 필요 없다. 딱 잘라버렸습니다. 또 제가 조금 전에 여론조사에서 전해드린 그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지금 압도적인 1위를 계속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한 달 동안 발표된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질문이 나오자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설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뭐 제1야당 대표가 됐으니까 그런 것 아닌가. 지금까지처럼 방향성 잃지 말고 잘 하라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채찍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서 다음 발언이 나옵니다. 저는 정치인으로서 당 대표까지 됐으면 자기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왔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다음부터는 시대의 부름이다. 정치인이 당대표를 지내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남아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대통령이죠.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시대의 부름이다. 내가 당대표까지는 뭐 내 노력으로 왔다고 치자. 그러나 내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거,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거, 이거는 나의 역량이 아니라 시대의 부름에 따라 달려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순간에 연연하지 않고 큰 비전, 더 멀리 목표를 두고 정치하겠지만 욕심 부린다고 되는 일은 아니라고 하는 생각도 동시에 갖고 있다. 시대의 부름, 민심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좀 더 나은 나라로 가게 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다면 그 길로 가는데 어떤 역할이든 마다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세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당대표를 넘어서 차기 대권에 대한 내 의지와 목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설명하는 부분도 되고,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어디 사람의 힘만으로 되겠냐. 시대의 부름과 민심, 국민의 요구가 그보다 더 중요하다.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하고 의지를 갖고 있어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대의 흐름이고 국민의 부름이다. 이게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대가 부르고 국민이 요청할 때 그때 거기에 부응하기 위한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겠다. 이게 마지막 메시지예요. 자, 장동혁 대표의 이 인터뷰 1, 2, 3으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1.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왔다. 당대표는 노력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다. 이게 1입니다. 그 이후 대통령이 되는 것은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 시대의 부름,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부름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둘. 셋째, 그런데 시대가 흘러가서 또 국민이 불러서 정작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그때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시대의 흐름이 나한테 오고 국민의 부름이 있을 때 그때 제대로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게 맨 마지막 길입니다. 역할이 주어진다면 마다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강력한 그리고 아주 처절한 대권 도전 선언이 담겨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이런 의지를 담아서 국민의힘은 이번 주 일요일 대한문 앞에서 제2차 장애투쟁을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전해지는 바로는 일요일 28일 일요일 오후 2시에 대한문 앞에서 국민의힘 제2차 장애 투쟁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정을 두고 장동혁 대표는 어제 김문수 전 후보를 점심을 함께 하면서 만났습니다. 약 1시간 밥 먹으면서 만났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좀 회동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들이 이쪽 저쪽에서 많이 있었어요. 또 김문수 후보 쪽에서 그런 요청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대표가 되고 나면 뭐 우선 급하게 처리해야 될 현안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경중왕급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급이다. 급한 일부터 처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중대한 일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급한 일을 쭉 해왔어요.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와의 회동이라고 하는 아주 급하지는 않지만 꼭 해야만 될 중요한 회동을 어제 한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만난 후에 기자들한테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는 조희대 청문회를 정치 공작이다 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민주당이 사법부를 장악하겠다고 하는 이 정치 공작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이자들이 정신줄을 놓은 것 같다. 이런 아주 강력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장애투쟁과 또 전면투쟁. 제가 어제 우리 패널들과의 토론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어제 그저께 이게 장애투쟁한다고 해서 국회 원내투쟁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장애투쟁을 하면 할수록 원내 활동도 더 치열하게 하고 원내 투쟁도 더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아까 제가 일사일언에서 전해드린 그 필리버스트 쟁점 법안뿐만 아니라 무쟁점 법안에 대해서까지 모든 필리버스트를 다 해서 저것들이 69개 법안 처리하겠다고 그러면 69일이 걸리더라고. 최소한 하겠다. 이건 맞으면 원내 투쟁으로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투쟁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이게 장애투쟁과 맞물리면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장동혁 지도부는 전면투쟁으로 확실하게 방향을 잡았고 또 그것을 하나하나 제대로 풀어내고 있다. 그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고성국 칼럼 장동혁 몇 번이든 장외로 나가겠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거의 하루에 한 번꼴로 이 족보 언론, 기성 언론들과의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발신하는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은 대체로 공격적이에요. 족보 언론들의 시각을 반영해서 공격적입니다. 이를테면 왜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냐, 뭐 이런 질문이 확 들어와요. 장동혁의 설명입니다. 윤핵관을 주장하는 분들도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뭐가 문제냐?
이거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문제고 미래의 문제 아니냐. 이렇게 답변합니다. 지도부가 채택한 장애투쟁에 대한 반발이 있다. 이런 또 공격이 들어와요. 터무니없는 질문이죠. 질문 자체가 아주 황당하고 터무니없죠. 그러자 장동혁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소수 야당이 107석의 소수 야당이 세계 특검에 의해 공격받고 야당을 없애기 위해 정당 예산 내란 특별재판부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소수 야당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거 논평만 내면 되냐? 규탄사만 읽으면 되냐? 평시에 정상적 방법으로는 이 비상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어렵지 않냐, 적절치 않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장애로 나가는 것이다. 그게 뭐가 문제냐. 그러자 질문이 김재석 같은 친구 뭐 일부는 장애투쟁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바로 그렇게 질문이 들어와요. 그러자 장동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명이 모여 있어도 전투력은 50명밖에 안 될 때가 있고 50명밖에 없어도 전투력은 100명의 몫을 발휘할 때가 있다. 내부의 적 1명이 밖에 있는 적 50명보다 더 무서울 때가 있다. 지금 장애투쟁 비판하는 사람들 평소에 뭐 열심히 싸워왔던 사람들 같지 않다. 비판하기 전에 우선 싸워라. 비판하기 전에 우선 싸워라. 장애투쟁이 싫으면 장내투쟁이라도 열심히 한번 해봐라. 지금 우리 힘만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국민의 힘을 국민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투쟁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도대체 우리끼리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냐. 107명이 무슨 힘으로 저 좌파들의 저 공격을 다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냐. 우리만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면 우리가 굳이 장애 나갈 이유가 없지 않겠냐. 그럴 수가 없어서 장애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동훈이 만났냐? 한동훈이 공천 줄 거냐?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안 만났다. 만났냐? 그랬으니까 안 만났다. 공천 줄 거냐? 그러니까 당과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한테나 공천을 줘야지. 혼자 가는 게 아니지 않냐. 정당은 함께 가야 되지 않냐.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냐 그 사람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공천 안 주겠다는 얘기보다 더합니다. 이재명이가 북핵 동결을 시사했는데 하자. 장동혁이 뭐 길게 설명 안 합니다. 용산에 김정은이가 앉아 있는 것 같다. 용산에 김정은이가 앉아 있는 것 같다. 관세 협상 어떻게 평가하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부터가 대한민국의 리스크다. 관세 협상도 처음에는 협상문도 필요 없을 정도로 성공적이라고 떠들어대지 않았냐 저것들이. 그러다가 이제는 거기 도장 찍었으면 탄핵당할 뻔했다고 완전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지 않냐. 전략을 바꾼 것 같은데 이제 중국이나 북한 편에 서야 되겠다고 전략을 바꾼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반미 감정 붙이기는 현수막들까지 갖다 붙이지 않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다. 이 정부가 관세 협상에 관심이나 있냐. 지난번에 이재명이하고 단독 회동하지 않았냐. 해봤는데 이재명이가 단독으로 결정할 룸이 없는 것 같다.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재명이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룸이 없는 것 같다. 북한, 중국, 민노총, 개딸 눈치 볼 게 한두 개가 아니지 않냐. 이재명이가.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회동한 후에 나한테 쏘갔다고 했는데 나야말로 이재명이한테 쏘갔다. 난 이재명이가 그래도 좀 룸이라도 있고 힘 좀 있는 줄 알았다. 보니까 말짱 꽝이다. 정청래 얘기가 나오자 그 사람은 룸이 있겠냐. 이재명이도 없는데 정청래가 무슨 룸이 있겠냐. 아주 시원하죠. 이런 게 메신저입니다. 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정상 외교 시대가 뭔지도 모르는 이 이재명 것들입니다. 제가 논평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21세기 후반부터 전 세계 외교는 정상 외교 시대가 됐어요. 이 정상 외교 시대라고 하는 게 뭐냐? 예전에도 19세기에도 20세기에도 외교의 그 끝은 정상들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20세기 대부분의 시기에 이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적 외교관들이 수개월간, 수년간 물밑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조율을 해가지고 다 만들어 놓으면 맨 마지막에 가서 사인할 때 폼 잡는 게 정상외교였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일컬어서 바텀업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바닥, 바텀에서 위, 업으로. 바텀업 외교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외교는 다 바텀업 외교였어요. 그런데 20세기 중반부터 상황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 중반부터 워낙 이 외교가 다극화되면서 이 정상들이 현장에서 직접 결단을 내리고 선택을 하고 치고받고를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때마다 잠깐 나 좀 물어보고 올게. 이거 안 되잖아요. 상대방은 뭐 내가 다 결정할 수 있어 그러고 나오는데 이쪽에서는 나는 좀 그런 권한이 좀 약해서 내가 잘 외교를 몰라서 우리 장관한테 물어보고 올게. 그 순간 완전히 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을 정상들이 직접 다루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20세기 후반부터 나타난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20세기 후반 이후의 외교를 정상외교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고, 이 정상외교의 특징은 뭐냐? 그 전까지는 bottom-up, 밑에서 위로 실무자들이 다 정리해서 갖다가 올려주면 맨 마지막에 사진 찍는 게 외교였다면, 지금은 정상들이 결정을 해. 그러면 밑에 실무자 외교관들이 그걸 열심히 따라가면서 팔로우업을 해줘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외교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정상외교 시대에 외교의 핵심은 뭡니까? 정상끼리 만나는 거예요. 아니 정상외교 시대니까 정상이 만나야 뭐 외교가 되건 말건 할 거 아니에요. 정상 간에 못 만나면 외교 자체가 없는 거예요. 밑에 것들 백날 만나봤자 소용없어요. 그 밑에 것들이 제대로 말 전해준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왜 다른 나라의 대통령, 총리들이 트럼프가 대통령 되자마자 그렇게 그냥 줄을 서가면서 어떻게든 트럼프를 한 번이라도 만나려고 했는지. 트럼프가 좋아서겠어요? 트럼프가 예뻐서겠냐고. 트럼프를 만나야 문제가 어쨌든 풀리니까. 그게 정상외교 시대의 핵심이니까. 그런데 이재명이는 다른 나라들 다 트럼프 만나고 하는 그때도 뭐 여전히 못 만나고 있다가 간신히 지난번에 가서 만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상 간에도 말이야. 정상도 사람이니까, 대통령도 총리도 사람이니까, 미운 놈도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면 미운 정이라고 하는 게 드는 거예요. 야, 저 찌질한 저것도 자꾸 만나니까 아이고 그래 뭐 립서비스라도 뭐 하나 해주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처럼 해달라고 기대도 안 해요. 성의를 가지고 욕먹어도 만나고 왕따 당해도 만나고 3번 4번 만나다 보면 거기서 길이라고 하는 게 열리거든.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재명이 이거 부부 같이 가가지고 김혜경이는 멜라니아 바로 옆에 자리를 만들었는데도 이게 영어가 안 돼서 그런지 뭐 어디 저 반찬 가게 가버렸어요. 예? 그럼 이재명이는 좀 괜찮냐? 이재명이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만찬을 해가지고 145명의 각국 정상들이 다 참석하는데 굳이 이 만찬장에 안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만찬장에 다 가는데 안 가면 안 간 거가 도드라지는 거예요. 이재명이는 왜 트럼프를 안 만났지? 왜 만찬장에 안 갔지? 트럼프랑 한판 뜰라 그러나 저게? 그렇게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트럼프가 주최한 만찬에 145명의 각국 정상들이 와서 여러 시간 기다리면서 1대1 사진도 찍고 다 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정상 외교입니다. 그게 정상 외교예요. 그런데 이건 굳이 이 만찬에 안 간 거예요. 김여경이는 굳이 멜라니아 옆자리에 안 앉았고 이재명이는 굳이 이 만찬장에 안 간 거예요. 그래 놓고 이재명 똘마니들이 뭐라 그랬냐?
지금 상황에서 만나봤자 트럼프랑 만나봤자 무슨 말을 하겠냐. 그리고 뉴욕은 왜 가 그러면. 차라리 안 갔으면 원래 안 왔으니까 되지. 트럼프 입장에서는 저게 뉴욕까지 왔는데 내 연설한 다음에 조금 있다가 다시 연설까지 했는데 저게 근데 만찬장은 안 와? 그리고 밑에 것들이 하는 말이 뭐 지금 트럼프 만나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래? 그래? 그래 한번 해봐 그럼. 야 이것도 정말 나라 말아 먹으려고 아주 작심들을 하고 나선 것 같아요. 외교 전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대통령 참석하는 게 자연스러운 만찬 행사였다. 이재명이가 트럼프 만찬에는 안 가고 베선트 밑에 상무장관하는 베선트를 만나가지고서 외환 문제를 상세히 설명을 했대. 이 좌파 것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도 이재명이가 베선트 만나서 트럼프한테 얘기 잘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겠냐. 정상 외교 시대라니까 트럼프를 직접 만나고 마크롱을 직접 만나서 글로벌 이슈건 국가적 이슈건 이야기하고 처리할 능력이 없으면 그냥 나가지 말고 그냥 국으로 그냥 용산에 처박혀 있어.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 갔으면 더 찔찔 샌다고. 이 무슨 쪽팔리는 짓들을 하고 다닙니까 도대체. 그런 것이 지금 트럼프 만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는 이런 것들이 왜 지난번 트럼프 만나려고 할 때는 미리 일본에 가서 이시바한테 어떻게 하면 트럼프 마음에 드는지 좋은 훈수까지 받았어. 자, 이 상황에서 트럼프는 그냥 한마디 툭 던졌어요. 일본이 5,500억 달러, 한국이 3,500억 달러 선불로 투자하고 있어. 지금 이것들은 3,500억 달러 투자 못하겠다고 지금 바득바득 버티고 있는데 트럼프는 뭐 별로 개의치 않아요. 일본은 5,500억 달러 선불 투자하고 있고 한국은 3,500억 달러 선불 투자하고 있어.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계속 트럼프 안 만나서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까? 만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는 저런 것들한테 대한민국의 이 운명과 미래가 달려있다는 이 정말 참혹한 현실이 너무나 걱정됩니다. 자,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정상외교가 불가능한 이재명이라고 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습니다. 강환님, 나가면 외교 참사, 안 나가면 국내 현안 참사. 참담합니다 그러셨어요. 호돌님은 업소에 오시는 손님들의 한숨 소리만 들립니다. 걱정들이 말이 아닙니다. 검은매님은 좌파 것들은 이재명이가 너무 잘하고 있답니다. 뇌구조가 이렇게 다른 좌파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저것들 눈에는 진짜 잘한다고 보이나? 승우쭈님, 원래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 선거 치르고 나면은 정치는 알아서 하겠지 하고 정치에 별로 신경도 안 쓰는데 요즘은 이재명이가 뭐 하는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신경을 써야 돼 갖고서 너무 힘들어요. 큰 스트레스입니다 그러셨어요. 저게 언제 어떻게 나라를 말아먹을지 모르니까. 정상외교가 불가능하다. 자, 저 이재명 것들이 뭐 더 족벌 언론들이 참 저것도 언론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이재명의 유엔 연설을 가지고 뭐 기립박수가 나왔니 어쩌니 저쩌니 떠들어댔는데, 자, 그러니까 2023년 2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하고 이번에 이재명이가 한 연설하고 그 연설 장면만 비교해봐도 알아요. 한번 사진으로 확인해 보시죠. 물론 이제 유엔이라고 하는 게 강대국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뭐 트럼프가 연설할 때는 꽉 차죠. 그렇지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전에 연설할 때는 빈자리가 조금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체로 다 차 있잖아요. 오른쪽 사진이에요. 이번에 이재명이 한번 보세요. 저 앉아 있는 게 이상하지. 철해놓고서 족벌 언론들 통해서 동원해가지고 무슨 뭐 대단한 무슨 연설이었다, 기립박수를 받았다, 이따위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옛날처럼 실시간으로 저런 사진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또 거짓말이 하루 이틀은 먹힐 줄 몰라요. 요즘은 그거 실시간으로 확인이 되잖아. 아마 이번 유엔 총회의 최대의 외교 참사는 김혜경의 노쇼일 겁니다. 노쇼라는 거 아시죠? 예약해 놓고서 안 나가는 거. 이게 예약을 안 했으면은 왜 멜라니아 옆에 좌석에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이게 써 있겠어요. 여기는 한국의 한국 자리니까 다른 사람 앉지 마라 이거 아닙니까? 사진 좀 보여주세요. 분명히 이 의자 좌석 뒤에 그 멜라니아 앉은 자리에는 USA라고 써 있었을 거고 그 옆이 바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예요. 이게 뭐 유엔 사무직원이 그냥 기분대로 툭툭 던져놨을 것 같습니까? 다 치밀한 사전 협의와 준비 끝에 만들어진 자리예요. 말하자면 예약한 자리죠. 그래 놓고 그냥 안 나가버린 거예요. 노쇼한 겁니다. 저는 이제 저 자리 좌석 배치를 보면서 저기 뭐 누가 옆에 끼어 들어가지고서 뭐 통역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해야 되거든. 하다못해 뭐 굿모닝이라도 지가 지입으로 해야 될 상황이니까 쫄아서 도망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설명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해놨는데 노쇼를 합니까? 노쇼 외교를 합니까? 그거 안 할 거면은 도대체 왜 따라간 거예요? 이런 아주 역대급 외교 찬사까지.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일요일 2시에 대한문 앞에서 장애투쟁을 전개합니다. 지난주 일요일 동대구역 광장 집회에 이어서 두 번째 장외 집회를 대한문 앞에서 하고 동대문역 광장 집회는 모두 7만 명이 모인 것으로 국민의힘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10만 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로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제 장동혁 대표는 인천시당 행사에 가서 이 장외 집회와 관련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장외 집회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좋다. 장외 집회 비판할 거면 장외 투쟁 비판할 거면 안 나와도 좋다. 대신에 어디서 뭐라도 좀 해라. 주둥아리만 나발거리지 말고 이런 뜻이죠. 주둥아리만 나발나발 대지 말고 장애투쟁 안 나와도 좋다. 그럼 그 시간에 네가 어디 가서 뭐라도 좀 해봐라. 배 타고 멀리 나가서 좀 꽃게 잡아오자고 했더니 갯벌에서 바지락만 캐도 되는데 뭐하러 멀리 가냐고 자꾸 떠들어댄다. 그럼 좋다. 내가 배 타고 꽃게 잡아올 동안에 니는 갯벌에서 바지락이라도 열심히 캐라. 그것도 안 하면서 왜 주둥아리만 나불거리냐.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독재로 가는 7단계 중에 5단계, 6단계를 거치고 있다. 이 제가 엊그저께 서강대 심포지움에서 주제 발표한 박형준 교수가 인용한 터키 저널리스트의 그 주장, 그 부분을 제가 인용을 하면서 또 총괄적으로 비판한 바로 그 대목인데요. 그 부분을 이제 장동혁 대표도 인용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독재로 가는 7단계 중에서 사법부 장악하는 4단계, 시민과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5단계, 야당을 말살하는 6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그 하면서 대한민국의 이재명이가 대통령이라는 그 자체가 가장 큰 리스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 협상이 난관에 부딪힌 것도, 북한과 중국을 닮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도, 한 사람만을 위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이 황당한 상황도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정치에 들어오면서
벌어진 일이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시작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내일은 없다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모두 모였다. 인천에서 이기면 대한민국에서 이길 수 있다. 이게 인천시당에서 한 연설이니까 인천을 강조했는데 이게 또 의미가 있어요. 이번 주 일요일 날 내일 모레가 9월 28일 아닙니까? 서울 수복한 날이에요.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에서 성공하고 그리고 13일 만인 9월 28일 서울의 중앙청에 인공기 내리고서 태극기 올리잖아요. 그 9월 28일이 바로 대한문에서 국민의힘이 10만 장애 집회를 하겠다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동욱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 주 일요일 28일 광화문 집회 어떤 날인지 아시느냐? 서울을 수복한 날이다.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다시 인천에 현장 최고위원 회의하러 오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 일요일 2시 대한문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